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 인하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것이 장기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폭적이고 또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원해왔던 시장, FOMC 당일날 뉴욕 증시는 급락으로 반응했습니다만 향후 금융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대내외적으로 많은 불확실성과 악재에 둘러싼 우리 금융시장의 8월 장세는 또 어떠할 것인지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님이시죠. 김대호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대신정권 공동락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공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공 팀장님은 주간 전망대 처음이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세요. 네, 예. 2년 됐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 프로를 통해서 또 제가 유명하신 공 팀장님을 처음 뵙게 된 것도 참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예.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반 간격으로 1년에 한 달 반 간격으로 이제 한 8회 정도 FOMC가 열립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7월 FOMC는 참 유난히 시장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많았고요. 예, 알았죠. 예. 특히 이번 7월 FOMC가 주목을 끌만한 어떤 뭐 이유나 배경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가장 이제 분명한 거는 금리를 변경을 했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예. 그 이후에 연준 입장에서는 뭐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분간은 금리를 안 변경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 이제 지난번 회의에서 네.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나니까 네. 곧바로 시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니 네. 관심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조 박사님, 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번 FOMC에서 결정 사항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도 예상했고 기대가 네.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정책 금리는 0.25%포인트 인하가 네. 되었고요. 그리고 통화 긴축의 수단이었던 양적 긴축의 종료 시기를 2달 앞당겼고, 네. 하지만 뭐 이번 FOMC는 이후에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네. 점도표가 공개되는 FOMC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유일하게 그 이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장기적인 사이클로 지속적으로 내린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음번에 안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금융시장의 기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자 했었던 그런 FOMC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 박사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유심히 지켜보셨을 테고 또 이렇게 그 함의를 막 읽어내시려고 애쓰셨을 것 같은데 소감을 그냥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7월달 연준 금리 인하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의 싸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예, 예. 자, 두 분이 다 공화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출신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8년간 지배해왔던 이 FOMC의 권력 구조에서 그나마 공화당 사람이라고 하나 있는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선출을 해놨는데 이분이 지난 2018년에 그 금리를 4차례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2018년에만 4차례 올렸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겠죠.
그 전의 제닛 옐런이라고 그러면 네.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특혜를 줘서 자기가 발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이 자기 말을 안 듣고 내 식구인 줄 알았는데. 예, 네.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의 가시적인 성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잘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지금 다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지만은 경제 하나만은 그래도 살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금리를 계속 그 인하를 부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그리고 오늘도 이 FOMC에서 반대 의견이 2표나 있었지만은 많은 정통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왜 금리를 내려야 되나 그런 의혹이 많이 있었어요. 예. 지금 2, 4분기에 뭐 2%대로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뭐 전분기 대비까지 포함해 보면 절대로 지금 저성장이 아니고 그죠? 지금 고용 상황도 거의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 그렇다고 물가도 지금 PCE 물가로 보더라도 지금 1.67 오락가락한 좀 하는 수준인데 제닛 옐런 같았으면 오히려 금리를 올렸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연말에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일시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 틈을 타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강력히 밀어붙이니까 금리를 좀 내릴 것처럼 했다가 최근에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네. 최근 한 분기 동안 나온 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깡패들처럼 자기를 지원해준 대통령과의 우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연준에서 그래도 밥을 좀 먹은 사람인데 자기가 네. 연준의 이론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 0.25%에서 절충을 했고 네. 그러고 나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많은 실제 언론 보도가 이제 미국이 10년 7개월 만에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논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자들 앞에서 그거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금리 내린다고 한 거 아니다. 금리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은 이번이 금리 정책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또 그런 말을 굳이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공 팀장님, 뭐 외신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가했던 두 단어 해가지고 그 왜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라는 표현,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의미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미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결정하기 나름인 거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저처럼 이제 패드 워처나 네. BOK 워처들은 추정을 하는 따름인데요. 네. 보통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이라고 하는 건 올리든 내리든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통상 그래 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복수로 어느 정도 기조적으로 이제 동일한 행위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나름 기대했던 부분들은 큰 폭의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지는 인하 사이클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역시나 오늘 멘트에서도 확인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 시장 쪽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장기 사이클은 아니지만 중기적인 금리 인하 정도는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저희도 절충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제 한 2번 정도 이상 앞으로 이제 시장에선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한 번 했으니까요. 네. 추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더 하는 거고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의 컨센서스로는 올해나 내년 초에 앞으로 2번 정도는 더 할 거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예, 있다. 그렇습니다. 조용호 박사님. 네. 저희 시황에서도 흔히들 레이트 사이클 할 때 그 레이트 사이클의 의미는 경기 사이클에서 이 호황 사이클이 이제 거의 끝물에 왔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써왔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미드 사이클의 가운데에서 끝물도 아닌 가운데인데 무슨 사이클의 중간을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그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것 같은데, 있죠.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침체 국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보면 선제적이고 이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금리 보험 인하라고 성격의, 부르는 것 네. 같고요.
적어도 금리 정책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미 연준도 미국 경기의 이 호조세를 꺼트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미국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기 위한 예방적인 금리 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는 건 아니야라고 함으로써 그 금융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을 막고자 했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아마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 미국 경기 둔화되고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무역 활동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 수익성 악화될 거고 사실 펀더멘털은 안 좋은데 네. 돈의 힘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호조세를 이끌어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실 버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버블의 형성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양쪽 심리가 모두 다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좀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이 네. 이러한 식의 통화 정책을 예전에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장기 이런 통화 정책의 시계 내지는 플랜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네. 그때그때 발표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추어 가면서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 통화 정책을 펴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오늘도 FOMC에서 언급된 표현을 보면은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이코노믹 디펜던트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의 경제 상황은 물론 실물 경제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 움직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던가 지정학적인 요인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데이터로 확인되기 전에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보다 더 포괄적인 명칭으로서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라 이코노믹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을 편다라고 FRB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소장님, 박사님, 애초에는 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QT,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트위터에서 그렇게 막 그만하라, 중단하라, 막 강요했던 그거 원래는 9월 말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어제 그러면서 이제 끝난 데서니까 2달 땡겼습니다. 근데 좀 어차피 그거 한 거 2달 못 참습니까? 그 신뢰성이라는 게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너무 잦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리 인하와 QT를 교환했다, 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나 연준 이 이사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썩 그렇게 내케어하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QT를 하게 되면 QT 자체가 말 자체가 상당히 그 퀀티티브 타이트하니까 사람을 스키지 하는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영어 자체가.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자꾸 스키즈 하느냐, 타이트 하느냐 이런데 정치적으로 자꾸 공격을 하는 데 대해서 그동안 부담이 됐었는데 또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 전임자부터 이 비정상의 정상화해서 네. QE 할 때 네.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좀 물론 9월 달까지 약속이었지만은 가급적이면 앞당기겠다. 그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그건 이제 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 보는데 저는 이번에 그 제롬 파월이 연준 FOMC 하기 바로 직전에 2번에 걸쳐서 상원, 하원 청문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청문회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기대도 많이 부풀리게 했는데 거기서 어떤 저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거예요. 필립스 곡슨 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롬 파월이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네. 거의 원래 그 변호사 출신으로서 네. 기업체 이런 비즈니스로 이런 거 협조해 주다가 연준으로 들어오게 됐지 정통 이 통화 경제학에 대해서는 조예가 그렇게 깊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필립스 곡슨 얘기를 그것도 상원에서 꺼내는 걸 보면 참 고민이 깊구나. 네. 아시다시피 필립스 곡슨이라는 게 이제 고용과 물가와의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 얘기인데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 필립스 곡선에 따라서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많이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제닛 옐런도 물론 그렇게 했고, 근데 요즘 이 상황이 이 필립스 곡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물론 세계 경제가 계속 바뀌니까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세계 경제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시장의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라는 독특한 대통령이 나와서 네. 무역 전쟁을 때린다든지 관세 폭탄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아베조차 또 무슨 뭐 전략 물자를 때리겠다는 등 이런 돌발 변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경제 지표, 네. 소위 말하는 지금 조 박사님 얘기하는 그 데이터만 보고 통화시장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을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고 이코노미스트가 아닌 제롬 파월이 볼 때는 상당히 황망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립스 곡선 얘기까지 나오게 됐고 고심 끝에 정말 한쪽은 금리는 내리고 QT는 좀 당겨버리고 그런 절충안을 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는 50bp 이하는 못 해주고 예. 그렇다고 이번에 하고 나서 당장 다음 9월 회의에서도 인하해준다는 약속도 못 해주는 대신 좀 미안하니까 막 QT는 한 2달 땡겨 해줄게. 막 QT 종료는 2달 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고민의 흔적이 좀 역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파월 같으면 한번 자리를 한번 걸겠습니다. 당시 왜 그러냐? 이거는 none of your business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다. 지금 뭐 우리가 딱히 금리를 내야 되는 이유로 한번 조목조목 대봐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차라리 뭐 잘릴지언정 역사에 길이 남는 연준 의장으로 그린스폰보다 더 용감했던. 트위터를 또 올리셔야 되네요. 그러면은 공 팀장님 이번 7월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시황에서 그렇게 많이 봤던 인슈런스 컷이냐, 예, 예. 보험성 금리 인하냐, 예. 아니면 리세션 컷이냐, 실제 경기가 침체에 직면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냐. 지금 이제 보험성이라고 파월 의장도 성격을 직접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뭘 앞두고 보험을 드는 거죠? 뭐가 겁이 나가지고? 일단은 요번에도 이제 명기를 했지만은 네. 금리 인하 요인을 FOMC 성명서에도 구체적으로 밝혔더라고요.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좋다라고 네. 하는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둘러싸는 환경들이 엄청 불안하다라는 예.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조금 제가 이제 유심 있게 봤던 문구 중에 하나가 물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보통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물가라고 하는 거는 뛰는 걸 막는 게 물가 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물가가 오히려 적정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단계를 네. 진입을 한 거고요.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디플레이션이 문제화됐고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됐던 나라가 일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나오니까 물가 안정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중앙은행들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물가가 반대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뛰는 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나름대로는 그 고민과 불안감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다른 말은 못합니다. 네. 못하는데 그런 요인들, 대외 요인하고 물가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가면서 요번에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원인을 달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추후에 이제 나오는 물가 지표 역시도 대략 비슷한 방향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명분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대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옐런 의장 시절부터 참 오랫동안 그 논란이었던 필립스 곡선 논란. 미국의 고용 지표는 완전 고용 단계도 넘어설 만큼 그렇게 좋고 한데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은 그렇게 고용 상태가 좋으면은 인플레가 살아나야 되는데 수년 동안 인플레는 안 살아나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동성을 뿜어대는 저금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는데도 안 살아나니 필립스 곡선도 죽었다 할 판에 그렇다면은 본질적으로 한번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금리 낮춰주면 인플레가 살아나냐 말입니다.
안 낮추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만약에 안 낮추고 있으면 더욱더 디플레이가 고착화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 금리를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 공 박사님이 참 명쾌하게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상당 부분 그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제롬 파월은 오늘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영어 스펠링을 보니까 definitely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작심한 뜻이에요. 예, 아주 이거는 보험 성격이다. 절대 미국 경제가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의 강력한 특정 방향의 표현 쓰는 것은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처음 봤어요. 변호사라서 그런가요? 법정에서 하듯이. 아마도 이제 그만큼 이번에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강조하고 싶었다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이죠. 그 미국의 이제 그 내부적인 그 문건이라든지 월가에 나온 리포트 같은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은 미국이 양적 완화 이후에 2015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난해 말까지 9번 올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9번 올렸는데 작년 한 해만 4번을 몰아 올렸다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12월 달에 올렸던 게 진짜 개심죄에 걸렸던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 판단에 제롬 파월이 틀렸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해에 올렸던 4번 중에 반 정도는 원상복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이 앞질러서 제롬 파월이 앞질러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잘 나가던 미국 경제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망가뜨릴 수 있다. 그게 대해서 너가 책임져. 그 대목에 지난번에 백악관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지금 성장이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르냐. 예.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필립스 곡선을 완전 부정하지 않는 학자들의 시각은 자, 지금 세계 경제가 미국 하나만 있다고 보면 네. 미국에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 경제는 잘 되고 다른 나라 경제는 좀 안 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그 오프쇼어 정책, 외국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을 다 돌아라. 대거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은 잘 되고 외국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와중에서 지금 국제 유가가 상당히 하락세지 않습니까? 네. 뭐 하락이라 안정세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결국 가격에 물론 근원 물가에서 우리가 석유 같은 걸 뺍니다만은 네. 그것이 2차, 3차, 세컨더리 이렇게 영향을 또 줄 수밖에 없다고요. 국제 유가가 안 오르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영향 하나, 또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가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물가가 상쇄되는.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무너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일부분 옛날과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그 IMF 라가르드 예. 이 총재가 누차에 걸쳐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특히 개도국 경제 네. 위험하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이 개도국이 무너지면 미국이 같이 무너질 수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가장 빨리 피해보고 있는 나라가 지금 그 개도국들인데 그런 개도국에 적어도 미국발 유동성이라도 좀 가서 거기에 보험을 좀 든다는 거죠. 보험을 어디다 두느냐 할 때 개도국 빨리 망하는 것에 미국발 통화가 좀 나가서 좀 더디게 만들자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로 뭐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 박사님 지적처럼 지금 저 미드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금리를 한 번 내지 2번은 더 내릴 수 있다.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인 요인이나 가격 요인 이런 거 볼 때는 2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아무튼 이 미국의 연준 그 금리 과정을 바라보는 그게 이제 그 경제학적인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오고 난 뒤에 세계 경제 정책이 예. 돌아가는 이게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 팀장님께서 패드 워치시다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워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죠? 예. 이번에 FMC 끝나고 나서 올린 트위터는 어떻게 좀 의외로 좀
좀 온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온순했습니다. 그죠? 그간의 공격적인 성향과 네. 항상 거침없이 모든 원자를 이렇게 토해내는 중간에 오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네. 상당히 좀 절제하신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스펠링도 몇 번 확인하시면서 올렸다는 느낌이 받았는데 사실 중앙은행하고 그 최고 집권자 네. 대통령의 관계는 원래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기재부라든지 정부 쪽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을 항상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중앙은행은 조율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립이라든지 갈등이라는 부분들 일정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 전에 좀 점잖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노골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엉건하다는 생각이고요. 네. 나름대로는 내가 내심 뭐 연준 그 정도 할 줄 알았다라는 게 복선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저 나름대로는 화답을 패드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 기자회견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말미에. 금리를 내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네. 그 이른바 소득 재분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통화정책 관련했을 때는 소득 재분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금리 정책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추후에 실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득 재분배라든지 저소득적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한 멘트 중에 하나가 금리를 이제 이번에 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전달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간에 중산층이라든지 고소득층은 잘 누려왔지만 저소득층 못 누려왔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느낄지 몰라도 네. 다른 사람들 못 느꼈다라고 하면 윗목을 따뜻하겠다는 취지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중앙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정책 당국자가 금리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름대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끈한 액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저는 화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영모 박사님께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하나, 좀 곤란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 아, 익숙합니다. 자, 이번에 금통위가 연준보다 한번 이례적으로 앞서서 내렸습니다. 네. 예, 정책금리 100bp 벌어지는 것도 감수하고 네. 거의 그냥 뭐 7월달에 내려줄 것이야 내지는 기정사실을 했다 보니까 했는데 혹시라도 안 내렸으면 좀 스텝 꼬일 뻔했는데 네. 그럴 수는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지금 우리가 경기 측면에서나 시장 측면에서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효과를 금리 인하 효과 정책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사실은 있는데 네.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금리를 내려서 효과가 있느냐, 네. 왜 내리냐.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금리를 중앙은행이 낮췄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채널 효과, 네. 시중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고 특히 예. 대출금리가 따라서 내려가고 낮아진 대출금리 때문에 가게가 기업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풀리고 신용이 창출되고 돈이 도는 그러한 금리 채널, 네. 신용 창출은 많이 약화되었죠.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글로벌한 현상이고 그런데도 오늘 뭐 방송 날짜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FRB가 금리를 낮추고 뭐 유럽, 일본 역시도 통화 완화를 그럼 왜 하고 있는 거냐? 네. 제가 보기에는 금리 채널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채널, 도리어 환율 채널.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가는 수요 많지 않고 돈이 안 풀리더라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어쨌든 그 나라의 돈도 역시 하나의 재화고 공급이 늘어나면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네. 외환시장에서 그 나라 돈의 가치는 환율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시가 예. 되고 어쨌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찍어내면은 외환시장에서 그 나라 통화는 평가 절하 압력을 받게 되고 네. 이미 유로존이나 일본은 유로와 약세, 엔화 약세를 통해서 효과를 거뒀던 것처럼 수출이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서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나라들이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는 최근에는 근린 궁핍화라고도 부르고요. 예. 자기는 수출 많이 하고 다른 나라 수입 많이 해서 다른 나라는 어려워지더라도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으면 돼. 사실은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유로존도 했었고 일본도 했었고요. 일본은 톡톡이 재미를 봤고. 재미를 본 거죠. 네. 뭐 아베노믹스의 절반의 성공이 사실은 거의 그 채널이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것은 전통적인 금리 채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환율 채널, 자기 나라 통화의 평가 절하, 그를 통한 수출의 도움, 경기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앞으로 유로존도 더 통화 완화할 거고 일본은 양적 완화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트리거 변수는 유로화 가치, 엔화 가치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네. 올해 상반기에 FRB가 통화 완화 정책 스탠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유로화나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바로 유로존의 20이나 일본 중앙은행이 우리도 통화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마 환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 간의 경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통화 완화 움직임은 사실상 환율 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그 말씀 중에 박사님. 그런데 사실 어제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확인한 FOMC 직후에 뉴욕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는. 네.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죠. 네. 뭐 룸에 사고 뉴스에 팔기도 하고 네. 이미 다 선반영이 됐으니까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 완화적인 태도가 훨씬 기대에 못 미치고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달러가 강해진 것도 같은 그걸로 봐야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연준이 매파적이다? 뭐 그걸로 달러 강을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뭐 저는 앞서 몇 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지난해 하반기, 지난해 말 거쳐오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때 네. 금리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예, 자주 하셨죠. 생각보다 네. 미 연준이 금리를 많이 안 낮출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왔고 어떻게 보면 이번 FOMC 결과는 시장에서는 50bp까지도 기대를 했지만 25bp만 한 셈이고 예.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좀 앞서 나갔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적어도 보다 더 큰 폭의 내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그것이 달러화 가치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달러화 가치는 그것을 반영해서 이미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 폭은 25bp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달러 가치는 거기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달러화 가치가 올라간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어제 같은 볼수 있는 경우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서는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 조금 더 봐야 되겠고. 네네. 그러면은 채권 시장에서 공 팀장님, 뭐 2년물 같은 단기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제1감으로 옵니다. 뭐 연준이 당장 또 금리를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보다 매파적이니까. 예. 그건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알겠는데 왜 장기물은 왜 또 떨어졌죠? 일단은 가장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시비를 걸기 좋은 시장이 주식 시장이죠.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장기물하고 주식 시장은 항상 연동을 많이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시소 관계가 있으니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아마 그것도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채권 시장이 항상 앞서가고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시장이 항상 조증과 울증이 반복되는 이런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요번에 이제 커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커브가? 장기 금리가 눌리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일종의 커브 플래팅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평탄화가 예. 눌렸다. 요번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는 꽤 커브가 눌렸던 게 스팁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막상 금리를 인하하고 생각만큼 금리를 안 내리게 되니까 커브 플래트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이제 일종의 경기에 대한 사전적인 시그널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무력 시위. 금리 이렇게 더 안 내려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뭐 FOMC 당일날에
주가 반응, 환율 반응, 이제 채권 시장의 수익률 반응은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고 이제 향후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김 박사님 이쯤 됐으면은 이제 지금 뭐 더 이상 뭐 낮추고 자시고도 할 여지도 없는 20이나 BOJ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이 우리가 통화 정책을 할 때 그래서 금리를 이제 내린다.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나니까 이제 금리인데 이걸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금리를 내려주면 대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돈을 좀 더 써서 경기가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이것에 너무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그 전통적인 이론입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1.75에서 1.50으로 내렸다 해서 우리 가계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 또 많은 그 예금이나 이 대출들은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간에 바꾸기도 어렵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RP7일물인데요. RP7일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그 예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었다 뺐다 하는 그런 7일짜리 단기물이란 말이죠. 예. 그 금리를 1.75에서 유지하다가 1.50에서 유지하겠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자, 이 대목을 이제 지금 질문이 자, 거의 제로금리 상태에 있는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동안에 미국도 제로금리 상태에서도 이제 그 QE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다가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에 갔으니까 그 수단이 없으니까 네. 이제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QE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이나 EU 같은 데도 그럴 여지가 있는데 어저께 일본이 그저께인가요?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유지하되 예. 여차하면 그 좀 더 이 예. QE 같은 방식의 그걸 좀 더 해보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뉴욕 이 도쿄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 도쿄 증시 오른 것에 대한 일본 애널들의 분석을 보니까 재미가 있는 게 네.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 어떤 논리냐면 미국의 금리가 인하를 했는데 당초 50bp, 0.50%포인트보다 낮은 절반밖에 안 되는 0.25밖에 안 하고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그널을 주는 바람에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 덕에 엔화가 하락했다 이거죠. 아하. 엔화가 하락하면서 수출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 예. 그걸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네. 그 서로 간에 미미한 차지만 그런 것들이 주고받게 되는 거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면에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물론 고민은 많죠. 지금 뭐 팍팍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데는 한번 금리를 내리면 10%씩 막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금리를 한 번 4%, 5%씩 이래 내렸는데 400bp, 500bp를.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 수단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뭐 아주 미세한 분야지만은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은 여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FMC 바로 다음 날 우리 시장은 여러모로 선방한 셈이죠. 비교적 선방을 한 셈이죠. 예. 당초에 기대했던 이른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기대했던 유동성 효과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효과가 없던 걸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은 뭐 미국 빠진 거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견조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주식도 평가합니다. 덜 빠졌고. 예, 그렇습니다. 채권 쪽은 채권 쪽은 약간 금리가 이제 변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그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쪽도 뭐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감안해 보면은 FOMC가 미국 금융시장에 미쳤던 충격에 비해서 영향에 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은 상당히 소소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그냥 짐작일 뿐인데 한 91원 대까지도 훌쩍 뛰었는데 요즘은 조금 급하게 오른다 싶으면 누가 자꾸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FOMC 참 오랫동안 기다렸고 어떨까 했는데 이제 확인은 된 셈인데 이제 우리는 또 FOMC뿐만이 알고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목요일 녹화하고 금요일 날 그러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전만 하더라도 보니까 양국 외무장관 만났는데 그냥 별 진전 없이 끝난 것 같고요. 지금 박사님 이 이슈 관련해서 뭐 많은 얘기를 그동안 해오셨던 것 같은데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문제만 빼놓고 순수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보면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가 될 때 우리가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전략목자가 1,100개 정도 되거든요. 못한다가 아니고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그동안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100색 국가라는 것은 특혜를 줘왔던 것이거든요. 네. 사전에 턴키 베이스로 한번 검증을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한국이 원할 때 수출을 해갈 수입을 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27개국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후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체크보겠다. 이거 가져가서 어디 쓰니? 이거 가져가서 또 혹시 다른 데 넘기는 거는 아니냐?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보겠다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금요일 날 화이트리스트가 배제가 되게 되면 일본 이게 천황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일왕이라고 그러죠. 일왕 사인까지 받으면 8월 22일, 23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통산성의 마음에 따라서는 빨리 해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빨리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본 통산성이 경제산업성이 갖고 네. 컨트롤을 하겠다. 네. 현재의 기조는 좀 골탕 먹이겠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한일 외교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걱정인데요. 특히 대기업은 나름대로 대체제를 조금 질은 좀 낮더라도 대체제를 얼마든지 전 세계 시장에서 순식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00개 종목 중에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중간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걸쳐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금 일본으로 직접 사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3자 무역 대리점이나 또 다른 회사로부터 사오고 있는데 자기 제품이 지금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게 뭐 외교라는 게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려고 만나는 거 아무 의미 없고 그 뭐 제가 예전에 참 감명 깊게 봤던 그 드라마 정도전에 보면 그 이인임이가 뭘 해달라고 하면 꼭 하는 얘기가 그럼 나한테 뭐 주실 수 있어 늘 이거였는데요. 예.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은 뭐 양보해야 되는데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매번 하면서 이게 무슨 놈의 외교적 해법이 되겠습니까? 뭐 예.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거 이것도 마치 연준 결국 금리 내릴 거야처럼 기정사실화 되어서 가는 것 같고요. 네. 이 와중에 무슨 뭐 인터넷을 보면 흉흉합니다. 뭐 단교 얘기도 나오고 일본 쪽에서 먼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쪽에서도 뭐 그러면 우리도 하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냉철해야 되고 실용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인임과 정도전의 얘기를 주셨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옆에 지금 우리 조영무 박사님 계시지만은 그 정도전이가 살아서 설치된 당시에 태종매체 조영무라는 장군이 계셨어요. 예? 저 이방원이 그 신부가 아닙니까? 예. 그 양반은 그대로 그냥 협상이고 뭐고 없고 다 그냥 사람을 다 쳤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선주교에서 정몽주도 치셨죠. 맞아요. 네. 자, 사람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지금 한일 간의 지금 문제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제 회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시간으로 로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 날 방콕에서 네. 한일 외교 장관이 만났는데 현재로 양쪽이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만나봤자 해결이 안 된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만 한번
얽혀 있는 탈해를 풀기 위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징용 배상 판결,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을 져라. 이를테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돌아가면 그게 이미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게 한국에 돈 다 준 거니까 또 돈을 주고 싶으면 일본 논리입니다. 한국 정부가 줘라. 자, 그런 거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볼 때 1965년의 청구권 협상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보상만 한 것이지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은 하지 않은 거니까 그 배상이 남아 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오늘 이제 또 대법원 현직 판사가 또 문제를 제기했던데 그게 소멸시효라는 게 자,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거든요. 네. 10년인데 일본이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50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돈을 내라고 그러면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도 한국의 후손들이 일본에 와서 돈 내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대목에서 끊자. 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징용 문제 해결 카드를 가져오지 않는 한 만나지도 않겠다. 일본의 스탠스는 분명한 거예요. 또 우리 스탠스도 분명하죠. 우리 스탠스도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어도 단기적으로 볼 때는 타협책은 없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우리 좀 대책을 최악의 경우를 그 상정해서 화이트리스트 들어갔을 때도 우리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정식 외교 채널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특사단이든 비밀 루트를 통해서든 자 지금 이인임이와 정도준이가 했던 대로 자 우리는 이거 줄게 이거 내라 네. 명분과 실리 이런 것에 대한 대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기세로 보면 양쪽이 너무나 지금 저 조영무 장군처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이 일본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부터 박사님 이 질문을 나한테 하겠구나 싶으셔서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셨는데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아직까지 뭐 여전히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상하이에서 장관급 회담 뭐 결과가 일단 뭐 외신에서는 9월달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이 이연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아니 8월에 뭐 하고요? 다들 휴가 가나? 바캉스 가나?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무역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글로벌 헤게모니 다툼에서 양측이 어깨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 과정인 거를 감안해 보면 이번에 일본 이슈도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변수가 생긴 거죠. 네. 큰 변수가 생긴 것 같고요. 두 문제 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인데 당장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는 일본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일본 역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은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분쟁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린 카드는 본인들이 자꾸 이제 중국을 상대로 교역을 해보니 네. 적자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적자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 케이스는 이번 좀 다른 거잖아요. 본인들은 한일 관계에서 보게 되면 네. 본인들은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무역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을 상대로 한 대한 무역 흑자를 갖다 자기들은 줄이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안 팔겠다는 거니까. 안 팔겠다는 거니까. 의미니까. 그런 의미를 네.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인플레이션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요가 있으면 공급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들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기업들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일본 현지 기업들도 상당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문제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화되고 외교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긴 합니다만 거기에 경제가 개입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예. 최소한도 경제적인 이득의 문제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일본 역시도 이런 상황들을 그냥 즐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아까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드 문제 했던 것처럼 다른 루트라든지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좀 일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이라든지 개인들이나 그 일반인들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의 이제 대표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중재 의사를 일정 정도 밝혔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겠냐라는 판단들입니다. 어떤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을 조금은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실마리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서로를 피해 보는 행위를 누적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일본 역시도 피해를 보고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는 다들 공히 인정을 하는 바고요. 네. 적당히 말릴 때 막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말릴 때 좀 이렇게 못 이긴 척 이렇게 좀 그거 해줘야 이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가다 보면은 서로 물러서기가 애매해지는 상황도 있으니까. 야구에서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손 뒤에 짚고 나타나서 서로 어깨만 맞부딪히면 상관이 없는데 주먹이 날아가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한일 관계는 주먹까지는 아닌데 네. 뭔가는 뭐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이른바 애국 테마주들은 보니까 차트가 보니까 그쪽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테마를 잡아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조용하던 주식을 갖다가 흔들어 놓고 끌어 올려놨는데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지속은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높은 데서 잡은 세력들은 또 이걸 갖다가 털 수는 있을런지 참 이렇게 사연이 많은 그런 그림들이 보이는데 뭐 저의 지로는 우리 주간 전망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분은 뭐 그런 테마주 남들이 제비받다고 해서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건강에 좋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한번 먼저 내렸습니다. 이제 1.5%인데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1.5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내려서 1.25 된다 한들 별 차이 없고 지금 나 1.5% 금리 높아서 대출 안 쓸래 하는 기업들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경기 살리는 방법. 하는 보고 자꾸 금리 올렸다 낮췄다 말고는 추경 말고요. 추경 얘기는 하도 들었고. 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제 기억에는 오늘 뭐 이 녹화가 저녁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네. 답을 다른 방송에서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된다. 추경이라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도. 금리 인하라도. 왜냐하면 다른 걸 할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죠. 정부가 돈 푸는 재정 정책, 중앙은행이 돈 푸는 통화, 네. 외환 환율 정책.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 환율 정책 펼 수 없잖아요. 자유변동 환율 제도니까. 재정 정책은 추경은 여전히 국회에 있는 상태고 예.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추경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 좀 이상하고요. 올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지난해 이미 국회 동의 얻어서 세출 계획 잡혀 있고 네. 그것조차도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60% 끌어당겨다 썼고 네. 도리어 하반기에는 이제 40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뭐 굳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경이든 기존에 잡힌 재정 지출이든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쓰고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 정도. 네.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런 경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럼 사실 남는 건 여전히 통화 정책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금리 채널 잘 작동하고 있지 않고 효과 약화되었고 하지만 그래도 뭐 환율이라도 수출이라도 그런데 그 효과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강력할 것 같지 않고요. 환율 효과가요? 환율조차도. 왜냐하면 환율을 통해서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과연 우리 수출이 크게 늘겠느냐. 아하. 그러기에는 우선 우리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미중 무역 갈등 앞서 출연했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짧으면 2년, 길면 6년짜리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랬죠. 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은 4년 동안 더 할 수 있으니까 보면은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그냥 제가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걸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재선되고 나면은 너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럼 이건 진짜 6년짜리 이슈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저희 연구소만 하더라도 네. 뭐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이슈는 계산에 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일본과의 네. 그리고 그 일본과의 갈등은 사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지난 몇 주간 확인되어져 가면서 사실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락 팀장님 말씀처럼 경제적인 이유에서 생긴 게 아니라 정치 외교, 국민 예, 감정적인 예, 이유에서 생긴 일인데 네. 공격의 수단으로 경제적인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경제 기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가격 경쟁이 높아진다고 수출이 크게 늘겠느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정부 쪽에 뭐 실제로 그렇게 요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경제 성장을 인위적으로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마시라. 네. 그렇다 한다면 차라리 지금 정부 돈을 쓰는 거든 추경이든 앞으로 예. 뭐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이후에라도 우리 경기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는 쪽에 돈을 쓰고 신경 쓰고 규제 개선하고 준비를 해야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후년 이후에라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네. 그러한 면에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 중요하죠. 음흠. 올해 성장률을 지탱하는 거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 거기에 근시안적으로 매달리는 것보다는 네.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길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이 이슈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중국 미중 무역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또 아, 말씀을 예, 좀 더 말씀을 예. 올리면요. 자, 지금 저는 6년짜리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 전략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보다도 좀 떨어져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예. 상당히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재선을 우리나라는 단임제니까 최근에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은 거의 2년이 지나가면 재선에 올인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심하거든요.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내부적인 선거 전략 차원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이슈가 지금 타결이 되면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봐요. 아, 지금 타결되면 네, 지금 타결되면 순간 좋겠지만은 또 중국이 안 지킬 거거든요. 상당 부분. 또 약속 안 지키겠죠. 그러면 선거할 때쯤 돼가 앞으로 1년 반쯤 돼가지고는 결국은 헛 계약을 맺었다. 뭐 해놓은 일이 뭐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걸 계속 대선 때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기반 미국이 사실상 이게 농업국입니다. 미국이 금융국도 아니고 제조업국도 아니에요. 제가 한 15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미국은 완전 농업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 땅을 기준으로 보면 98%가 농업에 종사하는 나라.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WTO 개도국 지위 그것도 농산물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과의 이 중국이 대두를 안 사준다 해가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트위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 미국에 있는 백인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은 아시안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시안들이 자기들의 부를 다 가져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우리 콩은 안 사준다. 사준다 네. 해놓고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구세주가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해집고 다니면서 쾅쾅 공격한다. 거기서 효과가 있든 없든 대선에서 굉장히 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중 무역협상은 잘 되면 좋고 또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뭐 대충 그렇게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보고 계시겠지만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내내 가지고 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기복은 있겠지만은 그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충격받을 것도 없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좀 숨을 깊이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제 뭐 경기를 갖다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뭐 아주 큰 주제도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뭐 국가 고위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들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또 주간전망대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뭐 길게는 안 보겠습니다. FOMC 이후 8월 장세, 뭐 주식 채권, 환율, 뭐 아니면 뭐 원자재, 금 뭐 다 좋습니다. 한번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일단은 돈을 풀기로 한 거는 분명한 거고요. 돈을 풀기로 한 거. 예, 연준도 금리를 내렸고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로 호응을 이제 묵시적으로 한 거니까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돈을 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돈을 푸는 효과와 경제적 상황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특히나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간에 너무 끌어왔던 힘이 있던 거를 감안해 보면 8월 달에도 그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기업 실적단에서 계속해서 위험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서. 예, 기업 실적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예. 여러 기업들의 실적들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감안해 보면 돈 푸는 효과가 주식으로 막바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일차적인 경로가 역시나 금리가 다들 낮고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채권 시장이 우호적으로 일단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돈 푸는 효과와 이른바 지금 경기가 글로벌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안전성을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는 그래서 금을 많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 푸는 효과와 안전에 대한 기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금하고 금과 연관된 뭐 은도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뭐 자주 얘기를 합니다. 안전자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채권. 그럼 채권 ETF 제일 작은 투자 규모는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ETF는 사실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꽃이 되는 거고요. 네. 개인들이 ETF가 아닌 소액 채권으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네. 액면가 기준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습니다. 1,000원 단위로 살 수 예, 있다. 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 그렇습니다. 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사님. 예. 예, 저는 앞으로의 장세나 투자 환경과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를 좀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예. 며칠 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실적 58%나 영업이익이 줄고, 하이닉스도 뭐 하이닉스는 그보다 훨씬 더 예. 못하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 수출 변수가 내수보다 훨씬 크고 네. 또 그 수출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20에서 25% 정도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차지를 해왔는데 네. 이 반도체가 지난해 3분기에 정점을 치고 4분기부터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그 다른 분야보다 반도체 쪽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아침이 오기 전에는 한 번 더 어두워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에 혹시 그 대목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분 아세요?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분, 저는 그분을 압니다. 예. 그 이재용 부회장께서 올 초에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그 숲속을 같이 대통령하고 같이 거닐던 장면.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 붙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도체가 어려워서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말이 어려울 때 실력이 나오죠. 그 얘기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대목이 무슨 얘기냐? 저는 상당히 궁금해서 뭐 직접은 저하고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 쪽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삼성 쪽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가 가격이 떨어지게 된 요소가 세계적인 수요 부족도 있지만 공급 과잉 상태가 너무 심하다.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그냥 전부 개나 고동이나 다 붙어가지고 반도체 유사 상품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삼성에서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생산 중단하지 않겠다,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SK는 줄인다고 그랬는데 삼성은 줄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웨이프 투입량을 줄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웨이프가 그 양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량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개나 고동 같은 좀 쓸데없는 좀 주변의 회사를 좀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 하락이 오히려 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삼성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반도체가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3분기 현재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3분기 정도에는 반도체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D램 가격 상당히 뭐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건 아직까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경제 기조가 상당히 건실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투자를 하는 데는 단기적인 거하고 전체 어떤 기복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네. 좀 생산을 좀 못 해주면 그것이 가격 상승 요인에 또 쓸데없는 공급을 줄이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반도체 상황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무 장군님, 박사님. 제가 방송하면서 조영무 장군님 이름이 거론된 건 처음이다. 거의 방송사고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발언까지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그렇죠. 글로벌 경기 둔화되고 있고 미국도 둔화 우려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 투자 유축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독일 중심에서 유로존, 일본 경기는 먼저 꺾였었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도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자기 나라 경기 꺾이지 않도록 통화 완화 쪽으로 돌아서고 있고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돈의 힘으로 펀더멘털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느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기업 이익 줄고 펀더멘털 안 좋은데 돈은 풀린다. 버블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죠. 네. 이렇게 풀린 돈들이 모든 자산, 모든 국가, 모든 산업 섹터로 골고루 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상이건 지금의 상황이건 안전해 보이는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은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지금의 큰 틀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조 박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 결국 이게 버블이라는 단어를 갖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김대호 박사님 진짜 흥분하나? 저도 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영무 장군이 나올 때 코어를 갖다 이렇게 과거의 친구가